안녕하세요. GTX-T 노선이 발표되고 나서 과연 이게 얼마나 오래 걸리느냐에 대한 좀 의문부호를 가지신 분들이 많죠. 제목이 3년이면 착공 가능이라고 제가 적어놨습니다. 3년 안에 착공 가능할까요? 저는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좀 약간 힘은 들겠지만요. 뭐 굳이 뭐 확률로 따지자면은 올해 6월에 노선도를 발표하고 그러면은 3년 후면은 2024년 6월이죠? 이때 착공이 가능할 가능성 저는 한 40%? 30%에서 40%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근데 뭐 근거도 없이 그냥 왠지 느낌이 그래요 라고 얘기하면 안 되니까 왜 제가 한 3, 40% 정도의 확률로 3년 후에 착공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지 본격적으로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3년 안에 GTX-D가 착공한다. 이걸 이론적으로 이게 어떻게 가능할지를 설명을 하려면요. 우선 ABC가 여태까지 어떤 식으로 좀 진행이 됐는가를 먼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공통적으로 2013년 7월에 GTX ABC 노선이 동시에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ABC가 각자 다른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우선 1차 예타가 약 7개월 후인 2014년 2월에 발표를 했습니다. 예타 보면 굉장히 높게 나왔죠. 1.33. BC는 이렇게 안 나왔거든요. 일단은 좀 A에 좀 집중을 해보죠. 아무튼 1차 예타가 바로 1.33 나왔기 때문에 바로 민자 적격성 조사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민자 적격성 조사까지 한 1년 지금 7개월 빼면은 한 1년 10개월 정도 시간이 걸렸죠. 뭐 여기까지는 뭐 약간 좀 길어지긴 했는데 뭐 그래도 얼추 뭐 좀 합리적인 범위에서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민자 적격성이 끝나고 보통은 여기서 통과를 하면은 바로 사업자 모집이 시작되거든요. 근데 예타를 한번 더 돌렸습니다. 이게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느냐? 1차 예타 당시에 이 노선도가 킨텍스에서 삼성역까지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킨텍스 삼성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운정에서 삼성인가 민자 적격성을 1안 2안을 놓고 같이 아마 판단을 한 것으로 이제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당연히 민자 적격성을 두 개를 놓고 이게 민자 사업자가 들어간 게 맞나 안 맞나를 기재부에서 판단을 하는 거니까 시간이 더 걸릴 수밖에 없었고 최종적으로 이 노선이 킨텍스 삼성에서 운정에서 동탄으로 많이 늘어났죠. 그렇기 때문에 운정 동탄으로 예타를 다시 한번 돌렸습니다. 즉 이렇게 된 거죠. 킨텍스 삼성으로 1차 예타를 통과를 했고 민자 적격성 과정에서 1안으로 이게 그러니까 킨텍스 삼성이죠. 이게 1안으로 갔는데 최종적으로 노선 연장 요구에 의해서 이게 늘어난 건지 안 그러면은 사업자 요구로 늘어난 것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원안보다도 굉장히 많은 노선이 추가됐기 때문에 다시 2차 예타를 돌려서 2차 예타도 통과를 했거든요. 단 이제 민자 적격성 한번 돌렸기 때문에 2차 예타에 대한 민자 적격성은 실시하지 않고 바로 사업자 모집을 들어가서 이제 2019년 6월에 착공이 이루어졌죠. 이게 이제 지금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GTX-A거든요. 보면은 일단 1차 예타까지는 뭐 BC 모두 같은 거니까 넘어가고 민자 적격성에서 한 1년, 2년 가까운 시간을 끌었고 2차 예타에서 또 2년 가까운 시간을 끌었습니다. 이렇게 1차 예타 이후로 2차 예타까지 가는데 제일 크게 변경된 건 노선이 추가됐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2차 예타가 2017년 11월에 끝났는데 사업자 모집을 바로 그 다음 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한 6개월 정도 시간 만에 사업자 결정이 돼서 그 다음부터 한 착공 원래는 이제 정부는 2018년 12월에 착공하겠다 라고 발표를 했었는데 12월 달에는 실제 착공식은 아니고 기공식이 열렸고 실제 착공은 그거보다 6개월 정도 늦어진 2019년 6월에 착공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2021년 3월 기준으로 봤을 때는 5년 11개월 약 6년 후에 이 노선 최초 발표 후 약 6년 후에 착공을 시작한 게 GTX-A. 보시면은 다시 한번 요약을 하면은
노선이 추가돼서 이건 2차 예타까지 돌리는데 한 4년 6개월 정도 4년 4개월 정도 시간이 걸렸죠. 이 부분을 약간 좀 숙지를 해 주시고 GTX B를 봅시다. B는 일단 같은 2014년 2월에 예타 결과 나왔는데 0.33밖에 안 나와서 노선을 전면 수정을 했죠. 그래서 노선 설계가 다시 됐고 그 다음에 2차 예타로 돌려서 6년 만에 겨우겨우 BC 1.0을 넘겨서 민자 적격성 조사에 들어갔는데 민자 적격성 조사도 지금 2번 돌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20년 8월인가 한번 돌리고 2021년 2월 최근이죠. 전부 다 지금 부적격이 떠가지고 민자 적격성도 지금 통과를 못하고 있거든요. 이 GTX B의 교훈을 보면은 예타값 떨어지면은 진행이 안 됩니다. 예타값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선 재설계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결국 지금 2013년 7월 발표 이후에 지금 2021년이니까 8년이 다 돼가고 있거든요. 8년 동안에 그냥 열심히 지금 계획만 세우는 중이라고 보면 됩니다. GTX C도 C는 B보단 낫긴 한데 일단 0.66으로 B보단 낫지만 여전히 기준인 1.0보다는 많이 미흡했죠. 그래서 당연히 예타값이 떨어지기 때문에 민자 적격성은 실시하지 않고 역시 거의 5년 5개월 2차 예타를 통과하기까지 5년 5개월의 시간이 걸렸거든요. 근데 이제 GTX C 같은 경우는 5년 5개월 걸린 후에 6개월 후에 이제 2019년 5월이죠. 사업자 모집이 들어갔는데 아니죠. 민자 적격성은 시작이 그러니까 그 예타 끝난 후에 민자 적격성을 이제 6개월 후에 통과를 했는데 민자 적격성 통과는 2019년 5월에 했지만 사업자 모집은 2020년 12월부터 시작했습니다. 꽤 긴 시간, 한 1년 5개월 정도의 시간이 차이가 나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자꾸만 노선을 추가해달라. 각 지자체들이 노선 추가 요구가 워낙에 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민자 적격성까지 통과를 하고 사업자 모집에 걸린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됐습니다. A 같은 경우는 노선 연장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됐죠. 특히 예타 과정이었고 C 같은 경우는 C 역시 예타 통과하고 민자 적격성의 사업자 모집하기에 노선 연장 요구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보면은 이제 이 ABC의 이런 과거를 보면은 GTX D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지 3년 만에 착공이 가능한지가 조금 보일 겁니다. 그래서 ABC의 과거를 놓고 이 내용들을 정리를 해보면은 속도를 늦추는 요소들이 있고 속도를 빠르게 더 속도를 끌어올리는 요소들이 있는데 우선 낮은 예타값은 사업을 지연시키는데 제일 큰 걸림돌입니다. 예타값을 높이기 위해서 노선을 계속 수정하고 사업 진행 속도를 현저히 낮추게 되는 1등 공신이거든요. GTX B가 제일 대표적인 예고 C도 마찬가지죠. 따라서 초기에 최종 기본 1차 그러니까 이거죠. 예타를 돌리기 위한 노선 설계는 국토부가 하고 실제 예타는 기재부가 돌리는데 이 국토부가 하는 노선 설계 단계에서부터 수익성이 높은 노선으로 가야지 지연이 안 됩니다. 지금 여기에 대해서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이제 인천공항으로 지금 분기를 하자 지선을 만들자는 Y자 분기 얘기인데 여기서 예타값 떨어지면 이거 1차 예타에서 1.0 통과 못하고 뭐 0.5, 0.3 이래버리면은 2차 예타 통과까지만 5, 6년이거든요.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제가 말하는 것도 정답은 아니지만 김포 하남하고 김포 인천공항 분기돼서 하남으로 간다 했을 때 이쪽으로 가면은 한 번에 예타 통과할 거를 Y자 분기로 가서 예타값 떨어지면은 이 GTX D에 대한 사업 지연은 100% 인천 탓이 됩니다. 인천 시민 때문에 김포까지 난리가 나는 거고 그 다음에 정 분기를 하고 싶으면은 김포 하남 1구간으로 착공을 해서 먼저 완성을 시켜놓고 2단계로 지선을 만드는 게 더 효율적이거든요. 아무튼 수익성이 높은 노선으로 가야지 사업을 빨리 진행시킬 수 있다는 점. 그 다음에 이제 GTX C에 얘기해서 나지만 추가 정차역. 지금 1은 민자 적격성 과정 이미 민자 적격성에서 지금 운종까지 늘리느냐 마느냐에 대한 그런 방안이 거론이 됐었고 최종적으로 바뀌는 거니까
이건 뭐 노선 연장에 대한 뭐 당연히 뭐 파주 쪽에서는 뭐 운전까지 와야 된다 요구가 있긴 했겠죠. 있긴 했을 건데 그래도 어떤 의미에서 좀 합리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A 같은 경우는 1차 예타값조차도 1.36이기 때문에 이제 2차 예타로 가면서 1.11인가로 좀 낮아지긴 했습니다. 어쨌건 예타값이 높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노선 연장 요구도 이게 시간은 지연이 됐을지언정 확정이 됐는데 이 문제는 지금 GTX C거든요. 지금 민재 저격성 자체가 굉장히 오래 걸리는 문제. 그래가지고 정부가 지금 GTX C 사업자 공모를 어떻게 냈냐면은 사업자가 역 3개를 그냥 사업자 재량으로 추가를 해라. 대신 이 추가되는 3개 역은 나라에서는 안 주겠다. 즉 민간 사업자가 수익을 내든 안 그러면은 지자체가 뭐 어떻게 뭐 보조를 이게 뭐 법적으로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업자 알아서 역을 3개를 추가하라고 약간 좀 사실 어떻게 보면 좀 기재부가 좀 손을 놓은 거거든요. 지자체들은 자기 지역에 GTX 0 놔달라고 아우성치지 있는 대로 역 추가했다가는 이거 예타 통과도 못하고 통과한다는데 민자격성이 떨어지면 계속 시간은 지체되지. 그래서 그냥 이 결정권을 지금 사업자 공모 단계에서 사업자한테 그냥 내팽개쳤다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그런 상황으로까지 지금 사업자 공모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반대로 속도를 높이는 요소는 당연히 높은 예타값이죠. 전반적으로 예타가 높으면은 모든 추진 속도는 빨라집니다. 그리고 그러면 높은 예타값을 어떻게 내야 되느냐? 첫 번째로는 거의 이거 ABC 모두 적용되는 건데 선로 공유가 이루어집니다. A 같은 경우는 SRT, B도 어디였더라? 망우 쪽인가? 그쪽 많이 공유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무튼 선로 공유가 돼야지 C 같은 경우도 지금 아마 경부선이었나요? 제가 좀 약간 긴가민가한데 아무튼 모두 선로 공유 구간이 존재하고 선로를 공유한다는 건 사실 일장일단이 있는데 비용은 세이브 되는데 배차 간격은 좀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GTX인데 GTX고 이게 일반 전철입니다. GTX가 가면은 일반 전철을 어디선가 대기를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GTX가 손해를 보던 선로를 공유하는 다른 전철이 손해를 보던 선로 공유 자체가 어느 한쪽의 노선의 배차 간격을 떨어뜨리는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긴 하지만 어쨌든 비용은 아낄 수 있으니까 ABC 모두 선로를 공유하는 방향을 택했습니다. 심지어 GTX-A 같은 경우는 총 노선 길이가 80km인데 실제 착공하는 구간은 40km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높은 예타값, 그 다음에 선로 공유를 하든 어쨌건 그렇게 예타값 잘 나오고 민재자격증 통과하면은 빠른 착공이 가능합니다. 높은 예타값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자꾸만 추가 정차 요구해가지고 예타값을 낮추게 되면은 그냥 원한대로 가야 되거든요. 이걸.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높은 예타값으로 노선도만 설계가 되면은 이 GTX-D는 예상외로 빠르게 진행이 될 수 있고 아까 전에 제가 인천 지선 Y자분기 때 방금 말씀드렸듯이 추가 정차역을 지정하더라도 이게 이 구간이나 안 그러면은 만들어진 후에 그 다음에 역을 다시 신설하는 방향 뭐 공항철도 마곡나루 여기 대표적인 예죠. 이런 식으로 뭐 1구간 기본 노선도가 높은 예타값으로 진행이 되면은 1구간만큼은 확실하게 착공할 수 있도록 추가 정차역이라니 그런 거 웬만한 나중에 노선이 발표된 이후에 요구들을 최대한 억제해야 되고 높은 예타값이 그러한 억제를 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다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좀 종합을 해보죠. 수요가 확실한 노선도가 필요하고 뭐 부천 종합운동장, 인천공항 지선, 계양대장 신도시 같은 경우는 노선의 BC값을 떨어뜨린 요인입니다. 왜 신도시 가면 그 BC값이 떨어지나요? 왜냐? 이건 제가 승하차 밸런스에서도 아주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타기만 하면은 승하차 밸런스가 급격하게 무너지고 승하차 비대칭성이 커지기 때문에 노선 수익이 안 나게 됩니다. 타는 구간이 있으면 내리는 구간이 있어야 되거든요. 승하차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식당으로 따지면 회전율이죠. 빨리 사람들이 먹고 빨리 나가는 게 반복이 될수록
식당의 수익이 높아지듯이 승하차가 빈번하게 일어나면서 식당에서 말하는 회전율, 전철 내에 승하차 밸런스가 맞춰져야지 수익이 납니다. 수익이 난다는 말은 즉 BC값이 보장된다는 뜻이고, 김포공항, 여의도, 사당, 삼성 노선은 이거는 BC값이 보장이 안 될 수가 없을 겁니다. 왜냐? 김포공항 타고 내리잖아요. 비행기 타는 사람, 내린 사람들. 그 다음에 저 골드라인이나 안 그러면은 뭐 공항철도에서 타서 내려서 다시 GTX를 타는 사람들.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 마곡으로 출근을 하기 위해서 김포공항에서 환승을 하기 위해 GTX 내리는 사람들. 이런 식으로 여의도, 사당 뭐 다 말할 것 없이 승하차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서울의 주요 역들을 굉장히 많이 거치기 때문에 BC값이 보장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노선을 좀 더 지금 제가 보통 말하는 이 노선을 연장을 해보면, 이건 제가 몇 번 설명을 드렸던 거는 같은데, 김포에서 타고 검단에서 타고 김포공항에서 타고 내리고 여의도서 타고 내리고 사당 타고 내리고 삼성 타고 내리고 고덕부터는 이제 좀 거의 삼성에서 내렸으면 거의 빈차로 가긴 할 거예요. 이게 출근 시간 기준이고, 반대 방향 출근 같은 경우도 타고 내리고 가다가 이제 검단부터는 좀 빈차 형태로 이런 식으로, 즉 이 구간이 이 네 역에서 굉장히 많은 승하차 밸런스를 유지시킬 수 있는 부분이고, 승하차의 비대칭성 구간도 딱딱 좌우 균등하게 두 정거장식이거든요. 애시당초 이 구간까지 전부 다 승하차 밸런스를 맞추겠다라고 하기에는 좀 무리는 있습니다. GTX의 본질이 수도권에서 서울을 들어가기 위한 노선이고, 수도권에서의 승하차의 밸런스가 좀 무너지는 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좌우 끝구간에 승하차 밸런스가 무너지는 구간을 감안하고서라도 중간 단계에서의 승하차가 빈번하게 일어나야지 승하차 밸런스가 맞춰지기 때문에 배시값이 보장된다라고 제가 주장을 하는 내용들입니다. 인천 공항 지선 같은 경우는 인천 공항에서 김포항까지는 거의 안 내리거든요, 사람들이. 그리고 김포 검단 중간에 계양대장이 들어간다거나 이러더라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고, 김포 안에 여기 지금 제가는 이제 장기역을 꼽았었는데 여기 하나 늘어날 때마다 승하차 비대칭성도 그만큼 무너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김포가 아니고 이천 여주 파트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죠. 하남에서 이천 여주로 늘어나면은 이게 빈차 출근 시간에 서쪽에서 출발해가 동쪽으로 가는데 빈차 구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역시 승하차 밸런스가 무너지고, 거의 이 정도 김포에서 하남 정도까지가, 그 다음에 좌우 양 끝은 승하차의 비대칭성이 좀 더 커지는 한이 있더라도 중간 단계의 대칭성이 워낙에 좋기 때문에 BC값이 보장된다 라고 주장을 하는 거고, 하지만 지금 GTX D 같은 경우는 위험 요소 또한 좀 갖추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GTX AB는 제가 지금 사업비 절감을 위해서 선로 공유 구간이 있다 그랬는데, 현 상황에서 제가 판단하기로는 선로 공유 구간이 없거든요. 그럼 막대한 공사비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GTX A가 총 길이가 80이지만 실제 착공 구간은 40km 정도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업비가 3조가 안 되거든요. 근데 GTX D 같은 경우는 보통 사업비 5조라고 나오는 이야기 자체가 공유 구간이 없어서 꽤 많은 사업비가 발생하는 거고, 만약에 너무 노선을 만드는데 돈이 많이 쓴다, 그래서 GT값이 낮아진다, BC값이 낮아진다라고 얘기를 할 경우는 9호선과의 선로 공유를 택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9호선 GTX D가 같은 선로를 다닌다든지,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염창역에서 보면은 GTX가 염창역을 멈추진 않지만은 염창역에서 전철 오는 거 보면은 그냥 염창역을 통과하는 GTX 열차, 이런 식으로 공용 선로를 다시 만들거나, 그 다음에 공용 대피선이라는 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A역이 있고 B역이 있고 C역이 있습니다. 이게 완행은 A역도 멈추고 B역도 멈추고 C역도 멈추는데, 급행은 A에서 B를 건너뛰고 C로 가잖아요. 그러면은 이 구간에서 급행과 완행이 만났을 때 완행을 임시선로로 약간 대피시켜가지고 급행이 지나갈 수 있도록 비켜주는 구간을 대피선이라 그러는데, 9호선이 급행이 가능한 경우도 이게 선로가
가는 방향 두 개로 나와가지고 완행선로, 급행선로로 넣는 게 아니고 대피선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렇게 있으면은 대피선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급행이 슝 가면은 완행은 먼저 가다가 여기서 기다리고 급행을 보낸 다음에 다시 이렇게 합류를 하는 이런 구조로 지금 9호선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9호선도 지금 대피선이 그렇게 여유 있는 편은 아니어가지고 완행이 급행을 보내기 위해서 기다리는 그냥 멈춰 있는 그러한 좀 상황들이 빈번하게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하는 김에 9호선 GTX 공용 대피선 등을 설치를 해가지고 쭉 대피선을 많이 만들거나, 안 그러면은 일반 열차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일반 열차를 통과하는 이런 새로운 대피선을 만들어가지고 급행과 GTX는 이쪽으로 다니고 그 다음에 일반은 이렇게 다니고 이런 식으로 지금 하는 방법도 존재는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좀 그렇다면은 어느 구간까지가 지금 9호선하고 공유를 하면 괜찮을까인데, 우선은 좀 김포공항에서 여의도까지를 볼게요. 이렇게 보면 좀 더 이제 9호선 라인이 잘 보이시죠? 예. 일단 김포공항에서 검단에서 이렇게 오면은 제가 생각하는 겁니다. 이건 뭐 뇌피셜이에요. 이거는 뭐 국토부 소스부 그런 거 전혀 아니고, 그냥 혹시 9호선과 선로 공유를 할 경우는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좀 괜찮아 보일까 하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여기서부터 즉 이 공항대로죠. 공항대로 쭉 타고 가는 겁니다. 가다가 여기가 얼추 등촌역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등촌역에 가면서 이 구간을 이제 선로를 공유를 하죠. 1화는 여기서부터는 이제 여의도까지 계속 선로를 공유하는 방법, 이게 1화이고, 2화는 여기까지는 공항대로로 가다가 이 휘는 부분을 건너뛰고 이렇게 가는 방법, 여의도까지 가는 방법,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약에 지금 1화보다는 저는 2화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은데, 이 구간 그리고 이 구간을 이제 이렇게 되면 9호선과 함께 쓰던가, 안 그러면은 대피선을 밑으로 파가지고 그 완행 열차가 가는 곳은 이제 밑으로 GTX하고 9호선이 밑으로 가면서 공사비를 최대한 좀 아껴보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여의도에서 이제 삼성 구간도 제가 좀 삼성 이유는 동쪽은 잘 모르니까 일단은 동쪽까지는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의도에서 삼성역 구간인데 여기까지 온 다음에 일단은 사당역을 가야 돼요. 사당이 여기 있거든요. 완전히 9호선하고 이탈해가지고 사당을 갔다가 사당을 거쳐서 이렇게 삥 돌아가죠. 이러면서 다시 9호선하고 합류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되게 명확해지죠. 이 구간은 9호선하고 GTX-D가 공유하는 구간. 아마 이런 식으로 돼야지 사업비 측면에서는 굉장한 좀 이득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아까 전에 얘기한 대로 지금 9호선의 대피선이 여유 있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대피선 때문에 완행에 많이 좀 손해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GTX랑 9호선 급행이 같이 다닐 수 있는 새로운 대피선을 파서 급행과 9호선은 그쪽으로 다니고 완행의 표정 속도를 좀 끌어올리는 약간 뭐 꼭 먹고 알 먹고 같은, 물론 뭐 공사비가 들기 때문에 꼭 먹고 알 먹고라 말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식의 지금 선로 공유의 방법이 있을 거는 같다 라는 거고, 두 번째 위험 요소는 역시나 추가 정차 요구거든요. 일단 서울 안에서는 양천, 관악, 송파가 저는 좀 영 노선도가 만약에 발표가 되면, 제가 생각하는 노선도대로 발표가 되면은 여기서 이제 역을 추가해달라는 요구가 있을 거는 같아요. 왜 우리 지역 밑으로 가는데 왜 우리는 전혀 GTX 역이 없냐 라는 얘기가 나올 거는 같고, 우선은 여기 그냥 방어적인 좀 이야기를 하자면, 관악 같은 경우는 사당역, 또 관악 해봤자 뭐 신림, 봉천, 그다음 낙성대 뭐 이런 역들이잖아요. 사당까지 뭐 한 10분 정도밖에 안 걸리는 구간이니까 GTX라는 게 정말 뭐 지역마다 촘촘히 들어가는 게 아니고 큰 지역을, 굉장히 넓은 지역을 연계교통망으로 커버한 노선이기 때문에 관악은 뭐 사당 이용하시면 되고, 송파 같은 경우도 삼성역이 강남하고 거의 송파구 경계에 있는 곳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양천은 잘 모르겠습니다. 양천도 사실 여의도하고 먼 거리는 아니잖아요. 뭐 옥동 오목교에서 여의도까지 10분 정도밖에 안 걸리니까 이런 개념으로 좀 가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서울 밖
지역을 벗어난 수도권은 잘 모르겠다고 썼는데 사실 그냥 엄청난 지역들이 추가 정차역 요구를 할 게 뻔하잖아요. 웬만한 인근 수도권 인근의 GTX 근방 근처의 지역들은 다 얘기할 것 같아서 그냥 모르겠다고 썼습니다. 예. 그래서 ABC의 제일 빠른 구간들을 섞어서 이러한 요소들을 더 결합을 해가지고 3년 안에 D가 착공되는 스케줄을 짜볼게요. 우선 2021년 6월에 올해 6월에 D 노선이 발표가 되고 지금 2013년 7월에 ABC가 바치가 발표되고 7개월 후에 예탁값이 나왔거든요. 즉 이 말은 노선 발표가 되기 전부터 상당 부분 지금 용역조사가 진행이 되는 상황이다 라는 추론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를 바꿔 말아보자면은 2021년 6월에 D가 발표되면은 이미 지금부터 벌써 이 노선에 대한 타당성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추론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노선 발표 1차 예탁까지 약 6개월의 시간 정도면 되지 않나 싶습니다. ABC 같이 발표하는데 7개월이면 충분했거든요. 그래서 2022년 1월에 예탁 결과가 뭐 1.4, 3, 5 등등 잘 나오면은 바로 민자 적격성 들어가서 BC값이 워낙에 잘 나오면은 민자 적격성을 통과하는 데 별 무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 6개월로 좀 잡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뭐 2차 예탁 필요 없고 이미 민자 적격성에서 통과가 됐으니까 예, 바로 사업자 모집으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당연히 예탁값이 높고 민자 적격성도 통과했으니까 여러 뭐 금융권, 건설 쪽에서 컨소시엄 구성해가지고 들어가겠죠. 2년 정도 후에 사업자까지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노선 실사설계 변경되는 부분 조금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착공 준비에 시간이 필요하니까 이렇게 되면 뭐 3년 정도 후면 가능은 하다. 그리고 실제 공사기간 한 5년에서 8년 정도 잡으면 되거든요. 이게 지금 현재 GTX 건설 현장에 지인이 있어가지고 좀 확인을 해봤는데 서울에서 부산은 노선을 만들던 수도권을 만들던 보통 5년이면 충분한데 공사가 늦어지는 이유가 민원, 환경 영향평가, 유물, 소송 등등의 이유로 늦어진다 그러더라고요. 뭐 GTX-A 같은 경우도 뭐 강남 쪽에서 강남구가 착공 허가 안 내줘가지고 행정소송까지 들어간 끝에 착공이 시작됐고 뭐 환경평가도 계속 그런 문제도 있고 얼마 전에도 유물도 나와가지고 지금 뭐 중지됐죠. 그 유물 나온 구간은 이런 것 때문에 시간을 많이 지체가 되지. 이런 부분만 아니면 통상 뭐 40km를 만들든 80km를 만들든 5년 정도면은 뭐 공사를 하는데 충분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런 이런 시간 로스가 없이 그냥 모든 계획대로 순차적으로 될 경우는 쭉쭉쭉쭉 가면은 2014년 6월에 착공을 시작해서 얼추 2030년 전후면 개통이 된다. 오히려 BC보다도 D가 빠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저는 BC 같은 경우는 최초 노선 설계가 잘못됐기 때문에 잘못된 노선 설계를 수정하느라고 많은 시간이 소비가 된 반면에 일단 GTX D 같은 경우는 A, B, C라는 경험치가 좀 쌓였을 거 아니에요. 국토부하고 기재부도 특히 국토부 이렇게 해야지 BC값 잘 나오는 노선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해야지 기재부가 좋아하겠구나 라는 좀 경험치가 쌓였을 거라는 믿음이 있어야겠죠. 아무튼 그래서 중간에 이렇게 지금 자꾸는 노선 추가 연장 요구, BC 떨어지는 거, BC값 떨어지는 거, 민자격성 떨어지고 여기저기 지하철에서 역 추가해달라고 아우성이고 이런 것만 피하면은 3년이면 됩니다. 그래서 최종 정리를 좀 해볼게요. GTX 본질, 이건 제가 뭐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수도권과 서울을 빠르게 잇는 노선인 거고, 좀 더 이 말을 디테일하게 쓰자면은 가급적 서울에서 먼 40km 반경의 수도권에서 서울을 빠르게 잇는 노선이죠. 그리고 항상 뭐 BC값, 예비 타당성, 민자 적격성 모든 건 이제 돈의 문제거든요. 여태까지는 제가 돈의 논리를 설명을 안 드렸었는데 지금은 이제 BC값, 예비 타당성을 통과하는 BC값을 올리기 위한 노선의 수익성까지 모두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 9호선 선로 공유 혹은 대피선 신대피선을 만들어서 급행과 GTX가 공용으로 쓰는, 안 그러면 이제 완행 대피선을 만들어 가지고
완행을 최대한 많이 멈출 수 있게, 때로는 GTX 지나가면 급행도 멈추게, 아무튼 그런 상황까지는 각오를 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일전에 GTX D를 슈퍼 9호선이라 말했잖아요. 선로 공유에 대한 가능성까지 모두 좀 생각을 했던 뉘앙스고, 이 타당성 조사 BC값과 착공에 대한 이번 파트를 위해서 굳이 그 당시엔 설명 안 하고 지금 좀 따로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정말 베스트는 선로 공유 안 하는 게 베스트입니다. 9호선은 9호선대로 따로 가고 GTX는 GTX대로 따로 가는 게 베스트인데, 기재부에서 야 이러면 돈이 안 될 것 같은데라고 얘기하면은 뭐 어쩌겠어요. 9호선과 합치는 방법까지도 고려를 해야겠죠. 그리고 부천종합운동장 구로 신도림으로 가면은 노선 공유가 안 됩니다. 그래서 김포공항, 여의도, 삼성, 이게 지금 9호선을 계속 따라가는 노선인데 선로 공유를 할 경우는 수익성이, 공사비가 압도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게임이 안 됩니다. 따라서 인천공항 분기나 부천종합운동장, 뭐 구로, 신도림, 돈을 안 따지면 저는 여전히 구로 혹은 신도림이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재부는 돈 되는 쪽을 우선으로 보니까 아무튼 김포 여의도보다 비식값 잘 나오는 경기도와는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역시 추가 정차역 요구를 최대한 차단. 김포는 저는 이제 장기역 하나면 충분하다고 보고, 지금이야 골드라인, 김포 골드라인이 뭐 지역 처리니 뭐 혼잡률 280%니 해가지고 굉장히 좀 골칫덩이 같은 취급을 당하는 중인데, GTX-D가 장기역에 멈추는 순간 제가 김포 골드라인 편에서 설명드렸다시피 김포 골드라인의 승하차 밸런스가 좋아지면 이게 미오노리 새끼에서 백조로 좀 탈피하는 그런 존재가 될 거라고 저는 좀 확신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뭐 통진, 그 다음에 뭐 걸포 북변 이래버리면은 승차 구간만 많아지고 골드라인의 승하차 밸런스도 좀 이상하게 꼬일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 걸포에 멈추면은 고천, 뭐 그 다음에 풍무 이쪽 분들이 다 걸포에서 GTX 타버리면은 구례나 장기 운양 분들이 탈 수가 없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먼 지역이 골드라인을 타고 근거리 지역이 걸포에서 GTX를 타는 약간 정반대의 역상황이 좀 발생해 버리는데, 별로 그렇게 썩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너무 자기 집 앞에 전철역 하나가 GTX 꼭 들어서야 된다는 생각은 좀 접어두시고, 내가 좀 전철을 다른 뭐 김포 분들이시라면 골드라인, 안 그러면 이제 뭐 고촌이나 사우 뭐 이런 쪽에 고도신 분들은 GTX-D가 장기에 서야지 우리가 골드라인을 편하게 탈 수 있다, 약간 이런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셔야지 전반적인 착공 시기가 그만큼 빨라지거든요. 즉 큰 좀 방향성을 바라보고 이 GTX-D에 대한 노선의 염원, 바램, 이런 부분들이 좀 들어가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만약에 뭐 BC값이 1.6이 나와버린다 이래버리면은 뭐 말할 것도 없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게 더 악조건이 될 수도 있는 게 너무 좋기 때문에, 이러면은 뭐 역 한두 개 더 추가하지, 뭐 그러면서 또 노선 재설계 들어가면 또 그만큼 또 시간이 늦어질 수도 있지만, 아무튼 확실한 예탁값이 나오고 그걸 그대로 픽스 시켜가지고 진행을 시켜야지 빨리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GTS 사업이기 때문에 ABC에서 왜 늦어졌는지에 대해서 국토부도 잘 알고 기재부도 잘 알 거라는 좀 희망사항을 가져보면서 3년 안에 되기를 기원을 해보고, 노선이 만약에 확정이 됐다 그러면은 제발 좀 다른 지자체에서 우리 동네 뭐 GTX-D 역 놔주세요라는 이야기는 최대한 좀 안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GTX-D에 관한 이야기는 여기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고, 다음 이야기는 얼마 전에 박용진 의원이 김포공항을 뭐 이전시키자 뭐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좀 그 이야기에 대해서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